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 자, 민법 기출 지문 OX 의사 표시 파트가 끝나고 대리 제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자, 13페이지입니다. 자, 우선은 대리 제도에 들어가기 전에 큰 파트로 나눠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갑은 본인이고 을은 대리인이고 병은 상대방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줘서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한테 토지를 팔고 있다. 자, 갑하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상대방과 본인 사이, 이거를 삼면관계라 하거든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는 그죠?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를 대리권 관계라 합니다. 대리권 관계, 대리권. 근데 을하고 병 사이는 행위를 하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대리 행위 관계라 합니다. 대리 행위 관계. 그리고 갑하고 병 사이에 권리 의무, 즉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리 효과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걸 삼면 관계라 하거든요. 자, 갑과 을 사이는 대리권 관계, 을과 병 사이는 대리 행위 관계, 병과 갑 사이는 대리 효과 관계, 세 가지. 대리 효과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대리권 관계는 크게 세 가지.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자, 여기는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이 네 가지를 다룹니다. 자, 대리행위 파트에서는 대리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거를 현명이라 합니다. 자,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의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이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대리의 삼면 관계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이제 복대리가 있습니다. 복대리. 크게 봤을 때, 그죠? 복대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에는 크게 세 개 파트입니다. 대리의 삼면 관계, 복대리, 무권대리. 물론 무권대리는 다시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표현대리하고. 그래서 대리에서는 두세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비중이 큽니다. 비중이 크고 좀 어렵죠, 그죠? 총칙에서. 자, 대리의 삼면관계, 복대리, 무권대리, 삼면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조문은 참고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1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자, 대리권의 범위를 이야기하거든요.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갑이 임의의 의사로 대리권을 줬다, 이거를 임의 대리를 합니다. 임의 대리.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 그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결정을 합니다. 해석으로. 해석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판례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 말입니다. 자, 만약 갑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만 있느냐, 아니면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도 있느냐, 그건 해석 문제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를 해석하면은 을한테 팔아달라고 했다는 것은 병으로부터 대금도 네가 대리해서 수령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을 했는데도 도저히 대리권의 범위를 알지 못해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118조에 있는 것만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8조를 보시면 첫째 보존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분 행위는 규정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보존 행위는 임의 대리는 무제한 할 수 있다. 이용 계량 행위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성질 변경을 초래하면은 대리할 수 없고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면 대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자,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보존 행위입니다. 등기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을 보존 등기하는 것은 보존 행위. 보존 행위는 당연히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특별 수권이 있을 필요는 없다. 당연히 대리할 수 있다. 1번은 X입니다. 자, 이번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그 말은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 해석을 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118조로 처리한다. 그럼 118조는 보존행위는 무제한, 이용계량행위는 제한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무이자 금전 소비 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한다. 자, 무이자를 이자부로 변경한다. 무이자를 이자부로 변경한다. 자, 요거는 무이자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은 계량행위라고 봅니다. 계량행위. 자, 그래서 일단은 무이자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그죠? 계량행위라고 보는데, 즉 수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계량행위라고 보는데 성질 변경은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성질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성질 변경을 초래하는 거, 즉 대리할 수 없는 거, 성질 변경을 초래한다. 그죠? 지목 변경, 지목. 예를 들어서 전답을 대지로 변경한다. 이런 거는 지목 변경 아닙니까? 자,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성질 변경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도 성질 변경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지목 변경이나 예금에서 주식으로 변경하는 이런 것들은 성질 변경을 초래함으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없고, 조금 전에 봤던 그죠? 무이자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그런 계량 행위는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무이자 금전 소비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 이거는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이용 계량으로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자, 3번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는 본인의 예금을 찾아서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준다. 자, 예금을 사채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성질 변경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성질 변경, 그죠? 예금을 사채로 변경하는 예금. 자, 은행 예금을 보다 높은 금리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채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성질 변경을 초래한다. 그럼 성질 변경을 초래하니까 이것은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없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목 변경, 예금을 주식으로 변경, 예금을 사채로 변경, 이런 것들은 성질 변경을 초래한다. 자,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임의 대리는 할 수 없다. 이래 맞죠,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저 4번이 중요하네요. 자,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자, 우리가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면은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은 물론이고 돈을 수령할 권리도 드린다. 근데 변제기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 매매를 하라. 이 대리권 속에는 계약 체결하는 대리권,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대리권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변제기, 이행기를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대리권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이행에 관하여도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 이래 됐습니다. 이행. 자, 이행.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라 한 것이 아니고 이행도 네가 알아서 대리하라. 이행.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하는 것이 이행 아닙니까? 그럼 이행에 관해서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이행하는 기일을 연기해 줄 대리권도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4번의 경우는 원래 상대방의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대리권은 없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행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았다면은 병의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대리권도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 핵심이 이행, 포괄적으로 거기 딱 표시를 해야 되겠죠. 체크. 이행, 포괄 이 말이 나오면 매매 대금 지급 기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고, 자, 5번에 갑이 을에게 소비 대차 및 이것을 위해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있다. 자, 갑이 을에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계약을 체결해서 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느냐? 그건 아니죠. 본인의 의사하고 정면으로 상치되지 않아요. 갑은 계약을 성사시켜라고 대리권을 줬지 성사시킨 계약을 다시 깨는 대리권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위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지만 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의 남용이네요. 대리권의 남용.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대리권의 남용. 자, 대리권의 남용은, 그죠?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실까요? 갑이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을이 지점장이에요. 지점장. 지점장은 당연히 은행의 대리인입니다. 병은 고객이고요. 그래서 은행을 대리해서 예금 계약을 합니다. 근데 남용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대리권은 있습니다. 대리권은 있는데, 그죠? 갑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배신. 갑을 배신해, 본인을 배신해가지고, 그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대리권의 부당 행사를 대리권의 남용이라 합니다. 대리권의 남용. 자,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이 돼버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아무리 요 예금 계약이 남용이 됐더라도 대리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유효. 이렇게. 즉, 지점장이 여기 친구란 말이야. 자, 친구가 예금하러 왔는데 엄청나게 고율로 예금을 받아줬다. 고리로. 그럼 나중에 은행이 이자를 엄청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대리권 남용이라 합니다. 아무리 남용이 됐더라도 대리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율의 이자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좀 지웁시다. 책임을 일단은 져야 합니다. 아무리 남용이 됐더라도 대리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이 책임을 면책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면책.
책임을 면하고 싶으면 요거를 남용행위를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무효로 만들 때 우리 판례는 107조 비니 표시 107조이랑 단서를 유추 적용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점장이 남용했다는 사실을 고객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고객을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아무리 남용해도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남용행위는 유효다. 본인은 책임진다. 자,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남용행위를 무효로 만들어야 된다.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무효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구는 맞네요.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그때는 대리권 남용도 원칙은 유효이다. 그러나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즉 비진이 표시 107조 1항 단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6번이 맞고. 자, 7번에 대리인의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남용 행위는 무효이다.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네요. 그죠? 자, 8번부터 12번까지는 대리권의 제한 문제입니다.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한. 우선은 제한은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계약 제한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 요거는 원칙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본인의 승낙을 받았거나 또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주로 채무이행은 변제를 이야기합니다. 변제. 순수하게 돈 갚는 거. 대물 변제 경계 이런 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도 허용되겠죠. 자,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등기신청.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개서. 그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 강제집행. 강제집행 배당 참가. 이것도 가능하다. 근데 주의할 것은 부동산 입찰. 입찰 참가는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입찰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간단하게.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한테 지금 팔아요. 근데 A한테 대리권 줬고, 자, B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A, B가 지금 서로 계약을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정상적이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B가 아니고 A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한 사람이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그럼 A가 계약서를 혼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됩니다. 이걸 쌍방대리 금지. 또 같은 사람이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경우도 금지됩니다. 요런 경우. 자,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하고 있잖아. 이걸 자기 계약이라 합니다. 그럼 이것도 A가 계약서를 조작해서 갑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약도 금지. 쌍방대리도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았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또는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8번에 보시면, 자,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그 말은 두 사람을
한 사람이 대리했다. 쌍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 자, 동일 물건에 관하여 두 사람을 대리해서 입찰에 참가한다. 쌍방대리다. 그거는 안 된다 그랬죠? 입찰 참가는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했다면 그 입찰은 무효이다. 맞네요. 그죠? 자, 9번에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자,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번은 맞네요. 자, 9-1번에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자, 본인의 허락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됩니다. 금지. 자, 금지되는데도 해버렸다. 위반을 해버렸다. 그러면 무권 대리로 됩니다. 무권 대리. 무효로 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없다. 즉 금지된다. 금지되는데도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를 하면은 뭐로 된다고?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 무권 대리로 되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확정 유효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9-1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 즉 금지된다. 금지되는데 해버렸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10번에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가 된다 그랬죠. 그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에는 허용된다. 사회적으로도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합니다. 법무사 한 사람. 그죠? 대리인 한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널리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도 맞네요. 자, 11번, 12번. 공동대리라고 했습니다. 공동대리, 공동. 대리권의 제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공동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야. 그래서 을하고 지금 계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이렇게 을하고 계약을 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 A와 B는 그죠? 아무 소리 없으면 각자가 갑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 근데 예외적으로 함께 대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 대리.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가 있거나 또는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 하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각자 대리, 공동 대리.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공동 대리는 예외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11번 대리인이 여럿인 때는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틀렸죠? 원칙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맞잖아.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11번은 X. 자, 12번에 본인이 수권 행위로 공동 대리를 정하는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됐습니다. 수동 대리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됐습니다. 그럼 뭐를 공동으로 하느냐 이랬을 때, 그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그 말이지 실제 실행 행위를 공동으로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AB가 갑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공동 대리가 됐어. 그러면 AB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A 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도 공동 대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지 실행행위의 공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동 대리가 됐을 때는 능동 대리에서 공동으로 하라 그 말이지
수동 대리에서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의 의미는 능동에서 공동을 의미하지, 그죠? 수동에서는 공동이 필요 없다. 즉 무슨 말이냐? 의사 표시하는 것을 대리한다. 이거를 능동으로. 을의 의사 표시를 받는 것을 대리한다. 이걸 수동 대리를 합니다. 그러면 A, B가 공동 대리가 됐어요. 그럼 공동 대리의 역할은 의사 표시하는 걸 공동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능동 대리에서 공동으로 하라, 그런 뜻이지 을의 의사 표시를 받는 수동 대리는 여전히 각자가 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2번 틀렸네요. 수동 대리도 공동으로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공동 대리가 됐을 때 능동 대리에서만 공동으로 하라, 그 말이고, 수동 대리는 역시 각자가 대리해도 됩니다. A도 을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고 B 혼자서 을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의미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능동 대리에서 공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부터는 대리권의 소멸이네요.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범위, 남용, 제한, 소멸할 차례입니다. 대리권의 소멸. 자, 소멸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소멸 사유. 자, 본인이 사망했다.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자, 대리인이 사망했다. 소멸합니다. 자, 대리인이 파산됐다. 소멸합니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죠? 한정 후견 개시. 요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성년 후견 개시는 옛날로 치면은 검지산 선고, 요거는 한정 지산 선고. 자, 성년 후견 개시를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 개시를 받은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년 후견 개시나 검지산 선고가 돼야 대리권이 소멸하지, 한정 후견 개시나 한정 지산 선고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임의 대리는 두 가지 더 되겠죠, 그죠?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 즉 위임 관계가 종료해도 임의 대리권은 소멸, 또는 수권 행위를 철회하는 것도 대리권 소멸. 요거는 임의 대리권에만 적용되는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 소멸 사유는 네 가지네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추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 자, 13번 본인의 사망,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다. 틀렸죠? 그 13번은 본인의 사망, 이것만 맞습니다. 대리권 소멸사유. 본인이 사망하면은 대리권 소멸사유다. 그러나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본인의 파산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래, X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리네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1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은 공통 소멸원이다. 틀리네요. 공통 소멸 사유로는 아까 네 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수권행위 철회나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는 임의 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수권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 대리권 소멸 원인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15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한번 볼까요? 16번.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뭐 전형적인 저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갑은 본인이고 을은 대리인이고 병은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대리했네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걸 현명이라 합니다. 갑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현명이라 했습니다. 자, 1번에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1번은 맞고요. 자, 이번에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그림을 잠시 한번 그려볼까요? 갑, 토지. 자,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자, 계약서에는 갑, 대리인, 을 현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 병이 해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제. 자, 병이 해제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보통 병이 해제를 할 때는 매도인 측에 채무불이행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자, 병한테 소유권 이전을 제때 안 했다. 그러면 병은 매수인은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병이 법정해제, 정확하게는 법정해제죠. 법정해제하기 때문에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도 청구. 이렇게.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을에게 하느냐 갑에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대리해서 행동만 합니다. 행동. 그래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본인과 상대방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손해배상 의무를 가지더라도 갑이 가지지 을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배상 의무가 없는 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 의무가 있는 갑에게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병이 적법하게 해지하는 경우에 병은 을에게가 아니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 의무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 그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을은 행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불이행을 해가지고 이 매매를 해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제 사유가 있어. 그렇더라도 을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해제하라 해야 해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애초에 갑은 계약 체결을 하라고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을 깨는 해제권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죠? 계약을 해제할 대리권은 없다. 맞네요. 자, 4번에 병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죠? 의무는 무조건, 그죠? 갑과 병 사이에. 요게 해제가 되면은 서로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원상회복도 병은 원상회복, 갑도 원상회복. 그 병은 이제 토지를 주로 받았겠죠. 이 사람은 돈을 받았을 거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원상회복으로 갑에게 돌려주고, 갑은 받은 돈을 원상회복으로 병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자, 오늘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자, 이행에 관하여 포괄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갑이 을에게 이행도 대리하라,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했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자, 갑은 본인이고 을은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을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성년 후견 개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됩니다. 한정 후견 개시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1번은 X. 자, 이번에 을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을이 보세요.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 이렇게 X 토지를 살 수가 있다. 이 자기계약 아닙니까? 그죠? 원래 자기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네요. 본인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즉 대리인 을은 갑을 대리하여 자기와 계약을 해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맞네요. 자, 3번에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숙권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숙권 행위는 단독 행위거든요. 단독 행위, 계약이 아닙니다. 의사 표시가 하나이면서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갑은 단독 행위로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그 단독 행위를 얼마든지 초래해서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네요. 본인은 언제든지 대리인이 되는 숙권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자, 4번에 자, 본인의 숙권 행위는 불효식으로서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는 불효식이 대원칙입니다. 저기 뭐 음수표나 신문행위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형식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불효식이 원칙이다. 따라서 숙권행위도 불효식 행위로서 명시적, 묵시적, 서면으로, 구두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번도 맞네요. 자,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자,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도 가진다. 이게 판례라 그랬습니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17번은 1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자, 18번에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하면은 그죠? 118조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숙권 행위로 결정하는데 숙권 행위로 해석을 아무리 해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118조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118조는 보존 행위는 무제한,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만 허용되죠. 처분 행위는 금지. 자, 보존 행위는 무제한 대리,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면 허용, 처분 행위는 금지. 그래서 18번은 보존 행위만을 할 수 있다 해서는 틀렸죠. 보존 행위도 할 수 있고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 18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절 대리권 관계입니다. 대리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